그러면 투자는 그냥 부동산 투자, 그 집이 값이 올라서 20억의 자산이 만들어진 건가요? 부동산이 거의 8할은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부자는 내 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월 연금이 500만 원 이상 준비된 사람, 정서적인 건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될 만한 사람,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나의 마음가짐. 이제 그러한 앞전에서 이야기하셨듯이 어떤 생활 패턴을 통해서 이제 전략을 하면서 이제 돈을 모으는 하나의 그 생활 뭐라 그럴까 습관을 들이신 거고요. 자, 이제 종잣돈을 처음서부터 1억을 목표로 하신 건가요? 네. 아, 처음부터 1억을 네. 만들겠다. 네. 종잣돈 1억 정도는 모아야 된다고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1억 모으자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처음에 20살 때 120만 원 월급 받으면서 물론 이제 알바를 하면서 200만 원까지 수익을 늘리셨지만 한 어느 정도면은 내가 1억을 모을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나요? 한 10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아, 상당히 길게 봤네요. 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제가 120만 원 월급에 처음 돈 계획을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무리 안 써도 20만 원 정도는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을 저축하면 1년이면 1000만 원 정도니까 그렇죠. 10년 정도 걸리겠다라고 제 첫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계획으로 모으시다가 이게 이렇게 확 땡겨지게 된, 이제 그거는 이제 물론 알바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텐데, 사실 직장 다니면서 알바를 추가로 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힘들고. 네. 근데 제가 뭐 이직을 한다고 해서 월급이 많이 상승할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빨리 저 자신을 파악한 거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조금 젊을 때 조금 내 몸을 녹여내서라도 돈을 벌자.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하기는 쉬운데, 그거대로 아까 말씀대로라면 한 뭐 몇 년간 그렇게 하신 거죠? 한 4년 반, 5년 정도 했던 5년 것 정도를 같아요. 그렇게 계속 하시게 되면 정말 몸이 지치고 뭐 그랬을 텐데, 그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힘들 땐 쉬어야죠. 아니, 어떤 힘든 상황이 생기거나 자기 스스로 의지가 약해지거나 할 때, 그때 좀 여유 있게, 왜냐면 중간에 하다 보니까 10년 걸릴 줄 알았는데 이대로 가면 4년, 5년이면 되겠네? 그러면 한 두 달만, 뭐 몇 달만 좀 쉬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이게 빨라지니까, 내가 할 수 있네? 약간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이렇게 평범하고 이렇게 월급도 적은 내가 이렇게 했다고? 더 열심히 해보자. 라고 자꾸 제 자신에게 셀프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나한테 칭찬을 해주지 않는데 제가 저 자신을 칭찬하니까 더 빨리,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년 만에 이제 4년 반 만에 1억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뭐 바로 투자를 하던가, 종잣돈이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왜 추가로 더 1억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게 더 수익률이 좋았고요. 예적금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 좋았고, 그리고 제가 투자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종잣돈을 모으면서 제가 목표했던 종잣돈의 50% 정도 달성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투자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모았을 때. 그렇죠. 1억이 목표라면 5천만 원 정도 모았을 때 투자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1억까지 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거기서 1억을 모으고 투자 공부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투자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유튜브를 열심히 봤고요. 경제도서 책은 그때 당시 나와 있던 거는 다 봤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일단 제가 해봐야 되는데 제 돈이 들어가면 좀 아직은 못하는데 병아리가. 그러니까 간접으로 컴퓨터에다가 저만의 임장 노트를 만든다든지 저만의 주식, 그냥 간접 투자 같은 거, 모의 투자 있잖아요. 모의 그거를 투자. 어플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스스로 그냥 컴퓨터에다가 깔아놓고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접 경험 수치를 올려갔던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돈이 있으면, 여유 있는 돈이 생기면 일단 투자부터 시작하면서 배워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철저하게 준비를 했군요, 먼저 투자에 대한. 네, 좀 전략한 것 같아요. 전략 짜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게 2년 반 정도, 또 1년 1억을 좀 모으는데 걸리셨다고 하니까, 그럼 그동안은 계속 공부만 한 거예요? 전혀 투자를 안 해보고?
네,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딱 2억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 액션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샀습니다. 그 2억 가지고 예. 대출 껴서? 대출 없이 집을 샀어요. 그래요? 서울에?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그 2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불려나가셨는지. 제가 일단 여기서 실수한 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가자면, 제가 제 성격이 돌다리도 약간 두들겨보고 가는 성격이고, 남에게 뭘 빌리거나 남한테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대출에 있어서도 그랬어요. 그거 남의 돈이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실수를 하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그 당시 서울집을 매수를 했어요. 만약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 더 훨씬, 제가 순자산이 지금 20억 정도 있는데 지금 한 30-40억은 되지 않을까? 그 실수의 첫 단추가 실수였어요. 빚내는 걸 너무 무서워했구나.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제가 가진 종잣돈이 한 2억 원 가까이 있었고, 남편이 모아온 종잣돈이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 내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봤어요. 근데 이미 저는 1년 반 정도부터 부동산 저만의 임장노트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서울에 있는 집의 값과 그리고 위치, 뭐 그런 부동산의 투자 가치 같은 경우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빠르게 매수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은 이문동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2016년 정도였는데요. 가진 돈으로 대출 없이 집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직장이 용인이었거든요. 뭐네요, 그러면? 네, 여기서도 또 실수가 나옵니다. 첫 투자가 어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출퇴근 거리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가진 돈, 그리고 맞는 거에서 가장 집값이 뛸 만한 것들을 고르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나왔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전세로 돌리고 저희가 역삼동으로 갔어요. 네, 역시 실전에 들어가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가지고 이제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수를 해서 오피스텔에서 1년 정도 신혼생활을 보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이제 지금은 월세를 받고 있고, 오피스텔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송파에 있는 집을 역시 대출 없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재테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을 사셨고, 목돈을 이용해서, 그러면 투자는 그냥 부동산 투자, 그 집이 값이 올라서 20억의 자산이 만들어진 건가요? 부동산이 거의 8할은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상승기 초반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또 부동산 초반 상승기 시기를 잘 탔어 라고 많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해놨고, 오를 만한 집을 골랐기 때문에 제가 고른 집이 다 2배, 2.5배 정도는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오른 집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꾸준히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소액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굴려나간 건 굴려나갔습니다. 주식도 했고요. 저는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동안 어떤 식으로 돈을 불려나갔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주식 같은 경우도 했어요. 저는 적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주식도 적금처럼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버는 소득의 20%, 30% 정도는 우량주를 위주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주식을 사면 아무래도 경제 흐름이, 주가는 금방금방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흐름을 내가 안 읽을래야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경제 흐름도 조금 더 읽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이제 한탕을 탁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주식 수입도 많이 좋아졌고, 공모주 같은 경우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공모주 같은 경우는 원체 버는 돈은 작지만 그래도 저처럼 평범하고 그렇게 자본금이 많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의 청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공모주는.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도 주로 하고, 또 말씀드렸던 예적금이 5% 정도는 나오니까 제가 계속 꾸준히 하고. 네, 제가 주식 투자에서 5%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량주 사가지고 그걸 묵혀서
나중에 파는 거니까 매달 이렇게 불러나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P2P도 하고 투자 조합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는 없어요? 손절한 경우는 한 번 있습니다. 아, 어떤 케이스예요? 손절한 경우요? 네. 주식이에요. 아, 주식? 뭘 샀는데? 우량주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네. 우량주라고 생각하시는 그 뭐랄까 주식이 종목? 기준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우량주를 위주로 사지만 중간중간에 한 거의 우량주의 한 돈의 한 10% 정도는 이제 조금 위험한 거? 위험한 것도 사죠. 그럼요. 그렇지. 우리 한국인의 몸에는 저 특유의 본능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큰 그 뭐랄까 이 과감한 도전 정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한 번 이득을 보면 또 그걸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팔았다가. 재밌는 현혹을 이거 재밌네. 네. 수익 짭짤하네. 그래서 쌍용차를 샀다가 아, 쌍용차. 한 번 크게 이득을 보고 한 번 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뭐 폭망 상태입니다. 아유, 참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왜냐면 워낙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나머지 워낙 잘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약간 투자에 대해서도 좀 바뀌셨겠네요. 네, 그런 바뀌었죠. 그 손절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죠. 그 경험을 다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손절도 다 나의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참 그 신세대 스타일로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집을 샀던 게 그럼 한 5년 전, 네. 5, 6년 전가 집값이 막 상승하기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그 흐름을 타고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 지금 시점에서는 집값도 다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2030 혹은 뭐 나이 드신 분들 과연 희망이 있겠냐, 미래가 있겠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시점에 집이 없고 지금 막 돈을 모아가는 단계라면 저도 똑같은 생각을 분명 했을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올라가는 가치의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방법은 언젠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제가 그렇게 상승기 초반에 딱 잡을 수 있었던 건 제가 시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또 흐름이 바뀔지 몰라요. 앞으로 3년간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유지되거나 상승할 거라고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그 이후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중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시드를 모아놓으면 그나마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나의 시야가 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실이 어렵고 그런 건 맞지만 그건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 시드를 모아놓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되겠어? 어떻게 모을 수 있어? 그냥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돈이 벌린다 해도 그냥 쓰고 별 생각 없이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지내다가 보면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열심히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쓰고 싶으면 그래 종잣돈 다 모아서 그때 길 없으면 그때 가서 팍팍 써 이래도 되겠네요. 네. 그런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 기술적인 테크닉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뭐 사실 그 책에도 나오는 얘기지만은 뭐 풍차 돌리기 뭐 네. 이런 것들 세테크 보험 뭐 똑똑하게 가입하기 이런 것들도 사실 과거서부터 있었던 얘기기는 한데 네. 또 뭔가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좀 신세대시니까.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앱테크를 통해서 또 많이 했고요.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앱테크를 통해서 금도 무료로 구매가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금 투자에 첫 발을 들였거든요. 출석 체크만 해도 이제 금을 살 수 있는 포인트를 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모아서 금을 사는 거예요. 야금야금 사다 보면 요즘 또 금 시장이 어제는 조금 떨어졌지만 오르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조금씩 불어나가 있고요. 또 예금 같은 경우를 많이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는데요. 예적금도 똑똑하게 접근하면 분명 길이 있어요. 그래서 5%짜리 적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투자해서 5% 어디 가서 물론 주식 고수님들은 그게 쉽겠지만 아닌 분들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예금 같은 경우나 적금 같은 경우 5%짜리를 잘 가입하면 일단 원금 보장도 되는데 무손실에다가 5% 수익까지 붙여지면
더 좋겠죠. 그 보험 같은 경우, 물론 우리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되면 이제 정말 여러 군데서 보험에 대한 가입 권유를 받잖아요. 네. 그리고 듣다 보면 뭐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험도 많이 들기는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보험은 위험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으로만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실비를 막 거대하게 들어놓는다든가, 근데 병원은 안 가. 그러면 계속 보험료만 나가는 거거든요. 젊을 때는. 네.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보험은 많이 가입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젊을 때 미리 가입해야지. 근데 그 말도 맞는 거예요. 항상 모든 투자와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점과 단점을 딱 파악해 봤을 때 이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장점이 좋아. 그러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보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성향은 확실한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보험도 이렇게 변액보험보다는 이렇게 확실하게 딱 나오는 무해지 같은 상품을 위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무해지 같은 경우는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비가 거의 없어요. 보통 우리가 납입하는 거에 사업비가 30% 정도라고 하잖아요. 사업비라는 건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 나가고 뭐 이러저러 회사 운영비 네. 나가는 거. 네, 근데 보험은 10년 정도 들잖아요, 우리가. 근데 해지를 10년 동안 안 한다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10년 동안 뭔가를 가입할 때 해지한다는 확률이 70%래요. 되게 높죠. 근데 그 대신에 안 한다는 조건으로 사업비가 거의 없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낸 보험료를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보험은 보통 최저 보증 이율 같은 게 있어요. 3.2%, 많으면 적으면 뭐 2몇 %? 그런 것까지 은행 예금처럼 붙어서 받으면 이제 미래도 보장 받을 수 있고, 또 그래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어느 정도 더 받으니까 유지는 될 수 있고, 그렇게 나한테 필요한 거를 조금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내가 뭐 펀드를 잘하거나 직접 투자를 좀 잘하신다 하시면 변액도 방법이지만 저는 그 자신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해지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들어야 되는 거군요. 저 가입하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게 해서 10년이면 이제 나오는 걸로. 네. 네.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방법들 똑같은 2030 세대들이 다 따라서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틀리잖아요. 신혼부부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30% 생활비 쓰고 나머지가 저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네. 케이스마다 좀 틀리지 않을까요? 세부적인 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뭐 20대부터 50대까지 그 가계부 코칭이랑 이렇게 부수입 같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같이 보면 거의 다 세부적인 것만 다르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도 가능하고요. 신혼부부도 가능하고 50대이신 분들도 가능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실천하는 게 어려운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천만, 방법에 대한 것만 좀 캐치하고 실천만 잘할 수 있다면 누구나, 제가 지향하는 재테크가 누구나 가능한 재테크예요. 그래서 안전하고 또 확실한 재테크를 원하거든요, 저는. 아까 얘기하셨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네. 물론 그게 수익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요즘 2030 세대들 정말 뭐라 그러죠? 그 현실에 대한 도피,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또 아주 위험한 리스크가 큰 방식으로 뭔가 투기적인 성향이 어떤 방식으로 뭐 하다가 돈을 오히려 더 날리는 경우들도 있고, 소액이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화되고 있는데, 젊은 분들도 이렇게 따라서 한다면, 그러니까 젊은 분들의 어떤 신세대 상황에 맞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떨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일단 뭐 앱테크 이것도 참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앱테크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앱테크가 소액이에요. 여기 고수님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그거 푼돈 모아서 뭐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누구나 유튜브가 되고 싶고 누구나 뭐 창업을 하고 싶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 현실에 만족하면서 추가적으로 그래도 한 50만 원, 100만 원만 벌면 만족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제가 지향하는 재테크가 바로 그러한 재테크고요. 그냥 저처럼 그냥 평범하고 꿈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재테크예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은퇴 경제적 자유 이루셨고 은퇴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무슨 재테크와 관련 지금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뭐 활동을 하시나 보죠? 네. 이거는 그럼 그러니까 일을 완전히 은퇴한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직장에서만 은퇴한 거죠. 직장에서만 네. 은퇴하고 그냥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고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삶의 질을 위해서. 질을 위해서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네, 하여튼 나이 드신 아마 우리 프로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그 딸 같은 그 다음에 뭐 며느리 같은 뭐 조카 같은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마 되게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분들에게도 이렇게 뭔가 자꾸 뭐 격려해주는 아니면 좀 다그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 하면서도 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경제적 자유의 의미, 지금 어떤 식으로 인생을 즐기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즐겨나가실 생각이신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 그건 뭐 부자가 됐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생각해 봤을 때 부자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건물주? 아니면 뭐 현금이 몇십억 있는 사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액수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부자는 그런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경제적 지표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는 반면 거기에 정서적인 것 따라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고 그러면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집합을 만들어 보시면 그 안에 부자가 들어올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어떤 그런 지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지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그 옆에 다른 집합에는 정서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 저 같은 경우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만한 제 자산이 형성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제가 교집합이 됐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저는 제가 저 스스로 큰 부자는 아니지만 행복한 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뭔가 목표를 달성하셨잖아요. 그러면 돈을 그때 막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셨던 어떤 생활 패턴, 이럴 때하고는 좀 달라졌을까? 좀 더 여유 있게 사실까? 아니면 또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뭐 어떤 노력을 따로 하셔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궁금하거든요. 네. 예, 뭐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뭐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아니 뭐 그거 가지고 부자야 20억 가지고 하실 수도 있겠으나 네.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제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막 돈을 쫓는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좀 정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저처럼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과거에 제가 완전 짠순이처럼 살았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하게 짠순이처럼 사는 것 같아요. 왜요? 그게 실제 제가 나가는 돈은 그때랑 비슷해요. 사실 신혼부부지만 둘이 합쳐서 50만 원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생활비로? 아니요, 모든 항목을 합쳐서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제가 12년 동안 해온 노하우들이 쌓여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옷도 안 사고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외식도 많이 하고 뭐 옷도 많이 사고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제가 노하우들이 그렇게 쌓여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으시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노하우가 가능한 건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거를 제가 전파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하는 목표를
이루셨고 뭐 직장도 뭐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그만두시면서 이제 은퇴하신 걸로 이제 뭐 정리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현재 생활에 만족하세요? 네, 만족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질문 드릴게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전 부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20억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평생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너무 액수 작은 거 아니야? 네.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적인 지표에만 맞춰서 얘기를 해요. 근데 부자라고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과연 진정한 부자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국 돈을 쫓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고 내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 쫓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가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부자라는 걸 봤을 때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 지표도 맞지만 거기에 내가 추구하는 삶의 질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측면이 만족된 부자, 그게 두 개가 교집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부자는 내 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월 연금이 500만 원 이상 준비된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서적인 건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될 만한 사람,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나의 마음가짐, 이런 걸 저는 정서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제 지금 상태가 그 두 개의 교집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둘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 20억 외에도 이제 연금으로 계속 이렇게 네, 월 500만 원씩 준비를 해놨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 무해지 보험 상품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네, 10년 납입으로 해서 제가 지금 나이가 32살이잖아요. 만기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서부터 타는 거예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55세부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사망할 때까지? 네, 사망할 때까지요. 어휴, 오래 살아야겠어요. 정말 정말 뭐라 그럴까. 좀 새로운 형태의 어떤 똑순이? 막 이런 느낌. 예전에 그 드라마 똑순이라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똑순이가 아니라 되게 그 요즘 스타일, 신세대 스타일의 아주 현명한 그런 똑순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2030 파이어족을 위한 민키 언니의 돈 계획 책의 저자이신 민키 언니와 함께 이제까지 어떻게 그런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지 자세한 그 인사이트를 좀 공유를 했는데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한 부자로 그렇게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